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근원적인 동기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역사 정서적 측면과 지정학적 측면, 러시아의 국가 안보 관점과 의도를 중심으로 파헤쳐보고 있습니다. 1편에서 역사 정서적인 면을 살폈고요. 오늘은 나머지 의문점을 짚어보고 끝으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겠습니다. 1, 2편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두 영상을 다 보시는 것이 전모를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인지 간단히 보죠. 우크라이나는 인구 4,400만 명, 면적 60만 제곱킬로미터로 러시아를 빼고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참고로 고려인은 2001년 12,700명이었는데 실제 2, 3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991년 소련에서 분리독립할 때는 우크라이나 인구가 5,200만 명이었으나 낮은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 이민 유출로 감소했죠. 또 2014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강제 합병되어 250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고요. 인구 구성은 우크라이나인이 78%, 러시아계가 17%입니다. 다만 러시아어 인구는 24%로 러시아인 비율보다 높습니다. 두 언어 모두 키릴 문자를 쓰는데 생각보다 서로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휘가 약 38% 다르다고 하니까요. 영어와 독일어 어휘가 40% 다르니까 영어 독어 정도 차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국기를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절반을 나눠 위는 파란색, 아래는 노란색, 푸른 하늘과 풍성한 밀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 한가운데를 흘러 흑해로 들어가는 드니프로강, 러시아어로는 드네프로인데요. 유역이 흑토지대로 세계 4, 5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라 불리죠. 국호 우크라이나는 변경지대를 뜻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변경, 러시아의 변경에서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러시아 관점을 바탕으로 한 학설에서는 그랬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드니프로강 유역을 말하다가 전체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소러시아라고 부릅니다. 과거 중국은 중화, 조선은 소중화라고 부르던 것과 유사한 사고방식이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소러시아라는 말에 굴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영어로 우크라이나를 표현할 때도 러시아 중심 관점에서는 History of the Ukraine라고 표기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유럽, 미국의 학자 저술에는 히스토리 오브 우크라이나라고 정관사 더를 뺍니다. 땅을 뜻하는 보통 명사 우크라이나에 정관사를 붙이면 러시아의 변경지대로 얕보이는 어감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우크라이나 정부도 외국에 관사를 붙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육지로 7개국, 남쪽 흑해를 통해 5개국, 모두 10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육지 두 나라, 바다 두 나라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거죠. 지도를 유라시아 전체 차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유럽과 러시아, 아시아를 잇는 삼각축의 교차점이죠. 이런 곳은 교통과 교역, 군사적 전략 요충지가 됩니다. 힘이 강하면 밖으로 뻗어갈 수 있는 근거지가 되지만 반대로 약하면 외부 거대 세력 사이의 완충지나 경계선이 되기 십상이죠. 세력 균형이 깨질 때는 혼란이 생기고요. 불행하게도 현재 한반도가 그렇죠. 공산주의 또는 독재 권위주의 대 자유민주주의, 대륙 세력 대 해양 세력, 이 둘의 교차점 완충지대인 거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죠. 거대 세력 간 세력 균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지정학적 단층선인데요. 지질학에서 지각판이 충돌하면 화산 지진 등 활동성이 증가하는 지진대가 되잖아요. 정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둘째로 이번에는 러시아의 눈으로 우크라이나를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정반대 입장이죠. 러시아는 아시는 대로 세계 최대의 영토대국입니다. 소비에트 시절에 비해 독립국으로 527만 제곱킬로미터가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80배, 전 세계 육지 면적의 11%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장점이자 약점이지만 영토 안에 태평양과 북극해 말고는 이렇다 할 자연 방벽이 없습니다. 오히려 드넓은 유라시아 초원이 유럽과 서아시아, 동아시아까지 이렇다 할 산맥도 없이 쭉 열려 있죠. 외부 침략 세력에 취약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몽골과 나폴레옹, 히틀러가 러시아로 쉽게 진입할 수 있던 한 이유였죠. 이런 자연환경과 역사적 경험이 1000년 가까이 쌓이다 보니 러시아 사람들은 언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경계하고 대비하자.
이런 그들만의 내재적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중국처럼 만리장성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지리적으로 북방의 건조 유목지대만 막으면 되는 중국과 달리 사방으로 탁 트여 있으니까요. 결국 러시아의 선택은 전통적으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팽창 정책이었습니다. 러시아 나름의 지정학적 도전에 대한 대응이고 세계 최고 영토 부자이면서도 인접국 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는 평원입니다. 탁 트인 들판에서 나토와 국경을 맞댈 바에야 무리가 있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점거하거나 무력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과거 1950년 한국전쟁 때 마오쩌둥의 카드, 단호한 개입을 통한 방어 전략이죠. 그런데 러시아에 다른 아킬레스건이 또 있습니다. 바다와 떨어져 있고 몇 안 되는 항구마저 겨울에 얼어 반신불수라는 것입니다. 군사정치 전략가 조지 프리드먼 같은 사람은 러시아를 아예 사실상 내륙국으로 진단하고 있죠. 문제 해결책으로 러시아가 선택한 두 번째 국가안보정책은 부동항 확보입니다. 역사적으로 건국 이래 수백 년 동안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 찾아 산만리 헤매왔던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도 쓸만한 해군기지는 발트해의 칼리닝그라드, 흑해의 세바스토폴, 동해의 블라디보스톡 등 서너 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완전한 부동항이 아니거나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한계가 있죠.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것도 흑해의 세바스토폴 항을 확보해 지중해 진출로를 구축하려는 러시아의 근원적인 영토 야심이 컸던 거죠. 크림반도 사례를 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읽을 수 있는데요. 크림반도는 주민이 58%가 러시아인이고 러시아어 사용 인구는 75%로 러시아계가 절대 다수입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방식을 복기해보면 먼저 러시아계가 시위를 일으켜 자치공화국 정권을 장악합니다. 다음에 러시아가 주민보호 명분으로 국경을 침공해 상황을 끝냈었죠.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가 1차 타깃인데요. 이곳도 러시아인 비율이 높고 2014년부터 친러시아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내란 상태입니다. 침공 3일 전 푸틴이 돈바스의 친러 반군이 세운 이른바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푸틴은 나토의 동진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구소련 연방 내 국가와 주변 위성국 가운데 이미 14개국이 나토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번 우크라이나의 가입에는 완강하거든요. 그동안 축적한 국력을 과신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토와의 완충지대, 해양 진출로 확보라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를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셋째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푸틴이 대러시아 우상입니다.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하던 소비에트 영광의 부활이죠. 2022년 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 57개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러시아 대표의 주장에 그 속셈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커녕 러시아와 인접한 다른 나토 회원국에서도 나토군 병력을 철수하라는 요구였죠. 그리되면 북쪽 발트 3국에서 남쪽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에서는 나토가 군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과거 소련 땅에서 나토는 짐 싸서 떠나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러시아의 국가안보 측면에서 볼 때 나름 이해는 됩니다. 유럽에서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를 지나면 바로 러시아의 인구 공업 밀집 지역입니다. 또 바다와 닿아 있는 북쪽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흑해의 로스토프 온돈을 이어 선을 그어 보십시오. 직선의 서쪽은 어느 곳에서든 바다와 600km 이내로 접근 가능하지만 동쪽은 완전히 내륙지역입니다. 결국 러시아로서는 두 지점을 잇는 선이 국가안보의 생명선인 셈이죠. 그런데 이 선이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와 나란히 달리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발트 3국이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긴장한다는데 바로 이런 이유죠. 벨라루스는 친러 국가니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발트 3국만 남게 되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주변국들을 핵과 3차 세계대전을 들먹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투만 우크라이나에서 벌일 뿐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 무도한 도박의 결과가 푸틴이 의도대로 끝난다면 세계는 매우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웃 약소국쯤은 대놓고 짓밟아도 되는구나. 과거 소비에트 연방제국의 영광이 되살아났구나. 장기 독재 정권의 벼랑 끝 전술은 결국 통하는구나. 이런 공격적 의식이 국제무대에서 힘을 얻게 되겠죠.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핵미사일을 포기한 것이 바보짓이었구나. 독재 정권이 갈 길은 정치 경제 투명하게 운영하고 부존자원을 잘 활용해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넓히고 민족주의를 드높이는 것이구나. 일부 나라나 집단이 이런 위험한 확신에 빠져 자칫 도발적인 행동을 옮기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어디일까요? 해월은 동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동유럽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동유럽의 강자가 러시아라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그런 존재입니다. 또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공세적 방어와 팽창 전략을 구사하죠. 더구나 중국의 공세와 팽창은 러시아보다 광범위하고 공격적입니다. 군사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전 부분에 걸쳐 있어 위협적이죠. 경제력도 GDP가 러시아의 10배나 되거든요. 이 점에서 해월은 투기디데스의 함정 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안보 국방 전문가인 그레이엄 앨리슨의 책 예정된 전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은 미중 갈등을 문명의 충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로 5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남진아해, 타이완, 일본 극우 집단이나 러시아 등에 의한 제3자 도발, 미중 무역 갈등, 한반도죠. 한반도는 핵에 집착하는 북한이 돌발 사고로 붕괴하는 상황을 가상합니다. 그때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오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나리오의 타당성 여부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평화는 지구촌 전 인류의 이상이자 공동선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푸틴을 비판하는 이유죠. 그러나 진짜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킬 힘과 의지가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나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이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교훈을 얻고 우크라이나의 국가 주권이 지켜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